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동백전사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큼한 네. 송작가와 함께하는. 네. 이게 김은지 네. 아나운서는 나날이 봄을 맞아서 그럼요. 막 뭔가 지금 피어나는 상큼해지고 듯한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듯한 걸 느끼는데. 네, 더 상큼해지고 나는 이게 자꾸 텐션이 주저앉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세요? 오늘 텐션을 좀 업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역사적 사건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딱딱하게 네, 우리가 네, 뭐 네. 외교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톤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톤을 바꿔야 되는 게요.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간의 갈등을 다룰 텐데 거의 뭐 스토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거의 이게 뭐 네. 저기 조선판 펜트하우스죠. 그쵸. 네, 사랑과 배신과 네. 돈과 뭐 그러니까요. 탐욕이 가득 있는 네, 막장 네. 드라마. 네.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맞아요. 갖다가 이제 무슨 뭐 역사 왜곡이니 뭐 희화화니 이렇게 불평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일단 뭐 삐뚤어진 권력력의 시아버지. 그다음에 유약하지만 욕심은 많은 남편. 근데 얘가 또 바람도 잘 펴요. 세상에. 그런데다가 또 한 맺힌 며느리, 네. 구박받는 가난한 집 며느리의 어떤 이 아이고. 한이 뭉쳐지게 되면서 네. 이게 이제 결국 가정과 나라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 구조거든요. 지금 캐릭터 설정과 비교했을 때도 뭐 더하면 그렇지. 더했지. 이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네. 요즘 캐릭터에 뭐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 인물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원래 역사가 네. 다 힘 있는 인물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쵸. 정변도 나고 사고도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가볍게 드라마 리뷰 보듯이 한번 네. 팩트를 드라마처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걸 권해드리고 네. 싶네요. 네, 먼저 왜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사이가 나빴을지 우리가 다 그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왜 나빴을까요? 이게 대놓고 대원군이 민며느리 드린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명성황후를 한 등급 낮은 데서 끌고 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세도 정치가 워낙 심했던 걸 겪어서 그렇죠. 그 외척의 세력이 강한 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원군이. 이게 실제적으로 사실상 고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고아.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자면 네. 일단 이제 그 명성황후는 그 민씨 집안이니까 대원군 부인의 집안의 친척이긴 한데 민치록이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 네.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정실 부인 원래 원처한테서는 소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후초로 들어왔던 그 한산 이 씨라고 지금 명성황후의 어머니한테서 일남 삼녀를 낳았어요. 근데 다 죽었어 형제가. 어머. 다 죽고 혼자 무남 동료 외딸로 남았어.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9살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큰 거야. 어린 시절이 순탄치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손이 없잖아. 그래서 명성황후가 직접 염을 했대요. 어머나 세상에. 예,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집안이 어려웠고 어머니가 또 후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멸시가 좀 있었겠네요. 민중 어른들이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막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네. 사실 인현 왕후의 후손인데 그쵸. 민씨 집안이니까. 인현 왕후의 수손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기연이 있었어요. 기연이. 아버지가 네.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양자를 드렸어.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11촌 아저씨한테 그 민치구라는 사람의 네. 아들 민승호를 양자로 들여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양오빠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양오빠가 대원군 부인의 친동생이야. 양 오빠는 좀 힘이 있네요. 힘이 있었다기보다 뭐 그 당시 대원군이 좀- 힘을 못 쓸 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왕실의 혈통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니까 네. 사실은 그 며느리가 아니라
이걸 뭐라 하지? 사돈인 거야. 그 약간 애매한 좀 애매한 관계가 이 친척 됐어요. 관계지. 네. 고종한테 따지고 보면 부인이기도 하지만 이모뻘도 되는 거고, 사돈 처녀도 될 수 있는. 아무튼 족보가. 굉장히 애매한 족보인 네,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친오빠는 아니지만 양오빠가 대원군 부인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왕비 간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9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15살에 네. 왕비 간택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종이 왕이 되고 이제 2년 후의 일이죠. 그래서 진짜 뭐랄까 그 제대로 된 대갓집 처녀들을 네. 다 물리치고 왕비 간택이 돼가지고 네.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좀 집안에 하자가 있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애초에 대원군이 며느리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렇지. 왕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들여놓은 것이지 뭔가 정통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예, 그런 느낌이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실리에 뭔가 그렇지. 세상살이에 뭔가 고생 좀 하고 살아본 사람 같아? 고생 좀 했죠. 고생 좀 하다 보면 사회에서 일찍 철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완전히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그 유약한 집딸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마인드가 멘탈이 좋았던 거지. 강했을 것 같아요. 강했을 것 같아요. 입궁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막장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왕비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남편에게 이바지하고 뭐 그런 이제 현모양처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명성황후는 어땠을지, 고종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을 했을지. 솔직히 이게 그 따져놓고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거든. 그쵸. 그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왕비가 된 그렇지.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에도 없는 신데렐라 스토리인 게 왕은 핏줄 때문에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네. 사실 왕비는 그 당시 권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렇게 힘없는 집의 어떤 고아가 이 왕비가 된다는 건 말도 못하는 게 마음의 각오가 있었겠지. 네. 겁나 사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66년에 네. 1866년에 이제 15의 나이로 입궁을 했는데 고종이 또 한 살 어려요. 연하요. 연하야. 연하였는데 얘가 이미 전력이 화려해. 이미 좀 약간 이미 이 후궁을 들여가지고 아. 후궁을 총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들어오기 전에 후궁이 그렇죠. 이미 있었던 거죠. 후궁으로 귀인 이 씨가 있었어요. 요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렇지. 조선시대 전형적이지. 법도상 사랑하는 왕비. 사람은 있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쵸, 사람. 그쵸. 근데 이제 이 귀인 이 씨가 이 자기 어린 시절에 보모였어. 진짜요? 자기를 어렸을 때 집에서 돌봐주던 그 연상의 언니를 갖다가 고종이 얘가 약간 연상과 인연이 많군요. 아니 아무튼 얘가 조금 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이 결혼했는데 가래를 올렸잖아.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왕비 처소에 안 오고 귀인 이 씨한테 갔어요. 네. 그래- 해를 품은 달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네. 안 옵니다. 아우. 왕비한테. 그러면서 마음이 결국은 이 귀인 이 씨가 먼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네. 완화군. 완화군으로 네네네네네. 책봉되는 이 완화군 선의를 먼저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힘없어서 골방에 처박혀 있는 신세인데 근데 너무 드라마다. 너무 남편 사랑도 어. 없고 이미 남편이 첫사랑하고는 애를 낳았어. 얼마나 더 독해졌을 것 같아요. 더 네. 뭐 이악 물고 그런 울면서 막. 시아버지가 이걸 말리기는커녕 그냥 자기가 반항하고 정신인데 있는. 이 귀인 이렇게 보모한테서 난 이 완화군을 세자에 책봉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진짜 갑자기- 있을 수가 없는 갑자기 일이잖아. 모르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민변, 야, 빡이 도는 거지. 당연히. 도대체 나의 존재감은 뭔가? 왜냐면 아직 내가 젊고 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왕비의 후손이 세자가 책봉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솔직히 그 당시에 뭐 고종이 그 저 여자 보는 눈에 비해서 네. 저 명성황후가 좀 못생겨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뭐 사진도 있고 하는데 사실 명성황후의 정확한 사진은 없어요. 네네. 그 국녀 사진이란 말도 있고 정확하게 네네네네. 모르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이게 보게 되는데 그림으로 본 것만 갖고는 물론 이제 왕비니까 조금 포토샵을 해줬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무슨 미모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떨어진다고 네. 봐지진 않는데 하여튼 3년을 독수 공방을 하게 아니 됩니다. 그 뭐 외모를 떠나서라도 그래도 자기 왕비면은 그 마음이 가지 않나요? 자기 부인인데 뭐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 예. 자료이나 추측이 되어지고 있는 네. 사진인 거죠. 근데 두 개 같은 인물 아니잖아요. 눈썹만 네네. 보더라도 이 사진은 네.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사진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진짜 왕비였으면 네. 그 봉의 첩제라 그래갖고 봉으로 된 비녀를 꽂고 있어야 되는데 봉황이 새겨진 큰 비녀를 꽂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 사진일 뿐, 이게 사가에서 찍었거나 이런 추정 사진일 뿐 공식적인 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굴은 모르는 거야.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한 3년 동안을 네네네. 독수 공방을 했는데 3년 네, 드디어 드디어. 왜 고종이 변신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그 남자의 마음은 갈 땐가요? 이거 내가 또 알 수가 없네. 내가 또 그 평생을 참 정직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네. 고종이 왕이지만 왕을 떠나서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래도 본처한테 좀 애정을 많이 주지. 아무튼 어찌 이랬다가 됐거나 저랬다가. 3년 만에 본처한테 돌아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처가 뭐랄까 너무 새로웠겠죠 그 당시에 무슨 변심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의 이제 순종이 근데 되는 이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아이는 유산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네. 이 태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첫 네, 출생이죠. 그 첫째 아이한테 제가 역사 시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네네. 들었었거든요. 뭐죠? 아이가 그게 없다고. 희귀병인데 네. 학문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희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서양의학 양의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릴 수가 있었는데 대원군이 어디 왕제에 칼을 대느냐. 그리고 서양 의사한테 뭘 믿고 맡기는? 아니 자기 부인이 천주교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도 아프면 그 병원 그 의사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요 대원군이. 네네네. 나중에 병원 지어줬다 그래갖고 막 저기 광산 개발권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양의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 근데 뜬금없이 왕한테 칼을 못 댄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못하게 합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산삼을 달인 약재를 먹여요. 근데 산삼을 달인 약재요. 삼을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이게 삼을 먹게 되면 몸에 열이 막 올라요. 그쵸. 그래서 진짜 좋은 삼을 심하게 먹으면 진짜 몸에 그 항문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삼을 열기가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건데 문제는 이 아이는 항문이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나갈 거예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3일을 겨우 버티다가 아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첫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성황후 이건 고의적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삼을 먹고 아이가 이제 죽은 거니까. 그렇지.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직 세자가 안 정해졌을 네, 네. 때니까 자기 아들이 세자가 될까봐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총애하던 네, 그 그 처다 귀인이시- 완화군을 왕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내 아이를 죽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원한이 1+1이 된 거죠. 점점점 갈등이 쌓여가고 있네요. 근데 이게 참 명성황후도 불행한 게 고종하고 사이에 사남 일녀를 낳았어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아들, 이게 네.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유산된 아들 말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순종이 되긴 하는데 얘 말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형제들도 어렸을 때 네, 다 다 죽었는데 자기 자식도 또- 순종 하나만 빼놓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혈육에 대한 집착도 강했고 네.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갈등도 심해지거든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대원군하고 갈등이 생기게 될 때, 네. 요게 이렇게 대원군을 그 몰아낼 때 계기가 되는 시기가 이 셋째 몸 안에 네. 순종으로 될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대원군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이른바 친정 작업을 진행하는 시기가 딱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 네, 위해서 네, 네. 시아버지를 몰아냈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자식을 많이 이제 어쨌든 낳았던 거면 고종과 명성황후의 사이는 화목했다고 볼 수 있나요? 돌아오고 나서 정착을 한 건지. 그 이후에도 이제 네. 비나 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아버지가 많이 권했다 그래요. 많이 드리라. 네. 안 했답니다. 뭔가 돌아갔더니 뭔가 마음의 안식을 느끼고 내가 그랬나? 보기에는 그 멘탈이 워낙 강했고 의지를 많이 예, 한 것 같아요. 고종이 이제 아버지 등살에 너무 못 힘들다 이기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부인한테 뭔가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고요. 연상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현명하고 네,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도 경험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독수공방 3년 하는 동안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책 엄청 읽으셨어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올 때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백연머리 송사라고 하죠. 친정해야 된다. 섭정 끝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뭐 마음이 맞았을 수도 있겠어요. 네,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한테서 받는 어떤 컴플렉스를 네. 부인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의지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의지가 좀 더 심했다는 게 너무 많이 누나한테 의지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고종의 어떤 그 그쵸. 무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고종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너무 기가 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아버지도 살벌한데 부인도 살벌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고종이 우유부단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주변이 너무 세서 어렸을 때부터 네. 고생하는 아버지가 네.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위치에 오르기 네. 위해서 했던 것들을 많이 봤고 네. 나중에 이제 궁에 들어올 때도 사실은 대비였던 풍양조씨 네. 대비였던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대비의 도움을 받아서 네.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엔 조대비가 친아들처럼 고종을 이뻐했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그냥 배신을 때리고 대비 마마를 싹싹 내쫓는 걸 봤거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살벌한 이 조정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지?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올라왔는데 네. 막 올라온 지 2년 만에 양이들이 쳐들어와갖고 막 신미양요 일으키고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아니 이게 어린 왕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야. 심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보모 따라서 또 네, 있다가 네. 이제 한 나이 한 18살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눈을 떠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정실 네, 그 명성황후한테. 명성한테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세월은 흐르고 그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세계 정세가 확확 바뀌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황이 이제 확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많이 뭐랄까 이제 처음에 개혁 정치할 때는 네. 인기가 있었잖아. 네, 네, 네. 근데 막 서원 철폐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제 안 좋은 풍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약간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면서 뭔가 이제 도대체 고종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네. 또 간접적인 비판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스물이 넘었고 이제 슬슬 내가 왕인데. 친정을 좀 네. 섭작을 좀 그만둘 때가 되는데 아버지가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너무 완강해요, 아버지. 그래서 너무 완강. 그 아버지를 일종의 이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과정 중에 네.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쵸.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네, 시작이 여기서부터 됩니다. 이제 며느리와 네. 시아버지의 정치적 권력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물론 아무리 이제 그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대원군이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명성황후는 우군을 모아야만 했었어요. 워낙 이제 집안이 네. 네,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게 자신의 양오빠가 민승호가 양오빠이긴 하지만 이 대원군. 시엄마의 친동생이란 그쵸,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오빠만큼은 안 건드렸거든 대원군도. 그러니까 이 민승호를 동원해가지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반대원군파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죠. 시작됐어요, 드디어.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조대비, 네. 풍양조씨, 네네네. 조대비의 측근에 있다가 권력을 누리다가 대원군하고 고종을 뽑아줬는데 숙청을 당했던 일단 풍양조씨 일가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 안동 김씨 일가를 다시 또 어게인. 어게인으로 네, 끌어들여. 근데 이제 안동 김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안동 김씨가 이제 그 대원군의 어떤 섭정 내지는 그 지금의 지위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둘째 아들하고 안동 김씨 그 집 딸하고 정략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했구나. 하기로 했어. 하기로 했었어. 했으면 괜찮았어. 못했어요. 근데 이 대원군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깨버린 거야. 그리고 안동 김씨는 안 된다 이러면서 끄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결혼 약속을 어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어떤 사대부의 어떤 그 관과 예로 봤을 그쵸, 때 완전 예의 일단 어긋나는 거죠. 약속을 어긴 것도 그렇고 일단 외척에서 몰려났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화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명예에 완전 근데 큰 흠집을 워낙 입은. 권력을 전부 다 이제 대원군이 쥐고 있으니까 힘을 네. 못 쓰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안동 김씨의 그 최고 어떤 어른이 김병학이었는데 네. 김병학의 딸하고 결혼 사도를 맺을 줄 알다 그거 네. 안 시켜준 것 때문에 이제 김병학이 돌아선. 명성황후한테 돌아선 네.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흥선대원군 형이 있어요. 흥인군이라고 이하응의 형 네. 이최응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원철폐에 그 당시 서원철폐 말 그대로 언론 개혁을 당한 강제 개혁을 당한 이 유림들의 거두였던 최익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네네. 이분을 모르면은 거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과정을 사실상 조선일보 사장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장관부터 시작해갖고 전직 장관의 현재 대원군의 형님에다가 거기에다가 언론이나 유림을 장악하고 있는 최익현을 끌어들인 겁니다. 명성황후가 되게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접점에 있으면서도 가장 앙심을 품고 있고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다 데려와서 네. 자기 편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대원군은 네. 이게 명성황후가 한 거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정- 오빠가 한 거다.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오빠,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오빠이자 네. 내 처남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모든 거래를 조정한 거는 명성황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네. 떡밥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아까 최익현한테 네. 전국에 있는 유림들을 상서를 올리게 합니다. 이제 고종이 장성했으니 친정을 해야 되는데 왜 대원군이 거기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면서 언론 프레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국에서 이제 막 예. 경복궁을 향해서 막 절하고 그거 막 하루에 그쵸, 이제 수백 통씩 드라마에서 방송을 올리고 보면 밝고 가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막 요즘 하는 같은 조중동이 하는 막 조국 장관 때리기 같은 게 그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네네네.
자, 이런 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명성황후는 일단 사대부한테 물리는 호포법, 그러니까 사대부 세금 내는 거 면제시켜주겠다. 군역하기로 한 거 빼주겠다. 엄청 솔깃한 제안이네요. 네. 그리고 서원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원군이 해놨던 모든 개혁 조치를 거꾸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걸고 이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론이 이제 그렇게 막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대원군 입장에서 아니 최익현 이놈아 뭐 아직도 안 죽고 살아서 이래? 라고 하고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네. 구속시켜버려! 라고 해서 말하자면 귀양을 보내려고 유배 가시는 거죠? 네, 유배를 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고종한테 특사를 내리게끔 해가지고 최익현을 풀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정삼품 벼슬에 오히려 벼슬을 줘버려요. 아 경의하는 말이 옳소. 네. 내가 섭정을 할 때가 됐는데 네.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 게 맞아. 하면서 그 사람을 정상품으로 해버리는 순간 아버지는 빡이 도는 거죠. 그쵸. 반기를 확실히 들어버렸어요. 왜냐면 결재권은 아들이 있는 게 맞아. 왕이니까. 월권이거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대원군이 사람들을 시켜갖고 탄핵을 했는데, 최익현을 탄핵했는데, 걔를 잡아다가 오히려 벼슬을 줘버리니까, 어라? 아들이 나한테 개기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궁궐에 들어오던 전용 문이 있었어요. 대원군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궁궐에 그만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문전박대. 그렇지 문전박대지.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경비가 자, 오늘부터 출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지. 아 대원군이 빡이 돕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명성황후가 너무 여기저기에다가 사람을 깔아놔가지고 일사천리로 이 고종에 대한 친정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3월 달에 상소를 올리기 시작해서 11월 달에 1년 안에 끝났네요. 1년 안에 친정을 할 수 있게끔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정치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확 뒤집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빠가 네. 아까 얘기했던 이 민승호가 모든 관직에 올라 있는 그동안 대원군이 심어놨던 사람들을 싹 잘라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지. 네, 네. 옛날 안동 김문이나 풍양 조문이나 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새롭게 출세하는 그동안 대원군한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다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은 옛날 아버지가 했던 일 있잖아. 네. 관직 받을 때마다 네. 옆에서 봉투 받는 거. 매간 매직. 네. 매관 매직을 똑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원군이 그만두고 가서 이제 고종이 해서 새 사람이 오니까 바뀌겠지만 또 똑같은 놈이 온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대원군한테 냈던 것보다 고종한테 낼 때 더 많이 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돌아가갖고 더 강하게 말하자면 백성들을 탄압한 거고. 피를 빨아먹는 네.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친정한다더니 더 탐관오리가 늘었어요 라고 상소가 올라오는데 이걸 깡그리 개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권하자마자 네. 불과 1, 2년 만에 뭐야 씨 지혜불보다 더한 놈인데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지금 사진 보면 고종과 흥선대원군 사진인데 두 분의 인상이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게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뭔가 카리스마가 날카롭고 성질이 있어 보이죠. 네. 고종은 이렇게 사람이 이제 관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약간 나 닮았는데?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되게 약간 그 왕이라기보다는 되게 뭔가 정감 있는 얼굴이지 않아요, 고종은? 뭐 지금 저런 얼굴들이 결정장애가 있구나. 네. 결정장애가 있으신가 봐요. 역시 관상은 과학이 맞는 관상 것 과학이 같아요. 맞나 봐. 네. 눈빛 봐요.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이 제복 입었을 때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았을 상황인데도 온화한 눈빛인데. 왜냐면 돈이 많았거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73년 11월에 대원군이 물러났고
1874년부터 이제 고종의 본격적인 친정이 시작되면서 네. 고종은 계속 봉투를 챙겼고요. 그러면 권력 자체를 어쨌든 직접 장악한 건 맞는 건가요? 뭐 명성황후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명성황후를 통해 갖고 민씨 일문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명성황후의 오빠들에서 네. 이어지는 민씨 세력들을 위해서 또다시 세도 정치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보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대원군이 근데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그 며느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근본도 모르던 민씨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다. 이거 용납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문전박대를 근데 당해도? 이제 대원군 때 할 말이 없는 게요. 네. 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 풍양조씨, 네. 풍양조씨 일문하고 안동 김씨를 몰아낸 자리에다가 애초에 그 자기 부인이었던 여흥민 씨, 네. 여흥민 씨 가문들을 이미 다 심어놨던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네. 지금 있는 새로운 민씨들을 끌어올린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원래 있는 민씨들을 오빠를 통해 갖고 재포섭한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미 그게 포인트네요. 흥선 대원군 때부터 여흥민씨 세력이 조정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이 권력을 대원군하고 갖고 있다가 이거를 명성황후로 갈아타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뿌리를 사실상 배신자는 내부에 있는 거고 그거는 흥선 대원군이 이럴 줄 모르고 심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일종의 이제 네.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건들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드라마에서. 일단 74년도에 그게 네. 그 왕이 내려가고 나서 네.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해요. 열심히 복원하기로 했는데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창덕궁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화 사건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일종의 뭐 실화든 방화든 어찌됐거나 네. 궁궐에 불이 났고 네. 그 못 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일단 초소가 창덕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의 권위가 떨어졌다. 왕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해 정말 놀랍게도 11월 달에 네. 민승호, 네. 그러니까 처남이자 네네네. 며느리의 양오빠였던 민승호의 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어머 세상에. 실제로 뭐 박스 하나가 배달이 돼서 왔는데 네. 그 박스를 열쇠를 열어보는 순간 이게 폭발을 해요. 민승호는 살았어요? 없었어요 집에? 아니 민승호가 열었다니까. 민승호요. 그럼 민승호는 민승호한테 누가 박스를 선물로 보냈는데 네. 원래 그런 박스들은 다 아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 그쵸. 우리처럼 무슨 뭐 우편으로 택배로 보냈을 리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직접 당연히 아마 금두껍이 들어있나 보다 생각하고 네. 박스를 열었는데 이게 폭발을 하면서 민승호 아버지, 민승호 10살 된 아들까지 한꺼번에 현장에서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폭탄 테러네요. 진짜 진짜로. 폭탄 테러지. 그래서 이러한 폭탄 테러를 누가 했겠느냐? 당연히 대원군이 했을 것 같지만 정황상 대원군이긴 하지만 네. 이거를 이제 그 문제를 못 이게 삼는 보통 거예요. 사건이 아닌데요. 이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네. 대로 민승호의 그 아들과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고 네. 그 명성황후가 같이 컸다고 하는 이 씨 있잖아. 네네네네. 그 이 씨도 현장에서 같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가족들이 한마디로 다 죽은 겁니다. 양오빠부터 양엄마, 그다음에 양오빠의 아들까지, 조카까지 또 현장에서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이 폭탄이 당시에 이 구하는 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면 폭탄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세력들과 그것도 쉽지 않지. 네,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에서 빼와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근데 당연히 당시의 기술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폭탄이었나 봐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함으로 돼 있었는데 자물쇠를 여는 순간
폭탄을 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사제 폭탄일 경우에는 잘 안 터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열자마자 이렇게 다 모두가 이 예리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잘 안 나와요. 드라마. 열자마자 이렇게 터지는. 미국 백악관 나오는 첩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 11월 달에 네. 아무튼 권력의 중심 추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명성황후가 이를 갈았을 거. 이건 분명히 이건 시아버지의 짓이다. 그래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대원군이 뭔가 이제 고종하고 네. 명성황후를 폐위를 하고 자기 이제 친손주 네. 친손주 중에 제일 큰 손주 당시로 이제 영성군 이준영이라고 하는데 그 이준영을 이 자리에다가 앉히려고 그랬어요. 이게 요걸 빌미로 해갖고 말하자면 이걸 빌미로 요 사고를 사건. 빌미로 해가지고 이 강제로 고종을 퇴위를 시키고 네네. 명성황후도 폐위를 시킨 자기 다음에 아들을 자기가 폐위시키고. 왜냐면 이제 그 고종이 둘째 아들이거든. 첫째 아들이 원래 적통을 입잖아요. 적통에 의해서 네. 양자로 못 주니까 네. 둘째 아들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큰 아들의 손주인 이준영을 그 자리에다가 왕으로 네. 앉히려고 말하자면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범인이 잡혔어요. 이 테러 사건의 범인이. 타기로 사건의 범인은 안 잡혔어요. 네. 누구였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이게 이 고종 폐위 운동을 네. 대원군이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 시작하고 네.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수습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잡아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위 노력이 거의 81년까지 계속 유지가 돼. 한 8년 동안을 네. 어떻게든 고종을 흔들어 보려고 대원군이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 시도들을 합니다만 진짜 권력이란 게 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엄청난 권력 투쟁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가서는 81년 9월 달에 대원군 계열 인사 그 안기영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일종의 영모죠. 왕을 바꾸려고 했었으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이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구냐? 역시 이제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모살해야 된다. 이건 영모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친아버지를 어떻게 죽이냐? 그러고 이거를 이 불문에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73년 이후에 사실은 그 친정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 친정을 직접적으로 고종이 진행했다고 하기보다는 민씨 일가들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새로운 어떤 그 지지 세력들하고 이게 이어졌는데 그 지지 세력을 연결하던 고리가 폭사를 하는 바람에 한 8년 동안을 이 왕자를 놓고 며느리하고 아버지 간에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무정부 상태 아니지. 이 조정 안에 권력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아무런 국정에 대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무려 8년이나 유지가 됐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8년. 잃어버린 8년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대원군이 몰려나게 되지만 이 당시에 대원군을 몰아내는 세력이 왜 국내 세력이 아닌 외척 세력, 아니 외부 세력, 네. 청나라나 일본이 왜 여기에 끼어드느냐는 이 혼란기 안에 생겨났던 모종의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내부 싸움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이 강대하고 원성한 나라더라도 내부에서 다툼이 생기면 꼭 외세의 침략이 생기고 그걸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내정이 잘 이루어져서 외부로 나가서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그렇지. 밖에서도 샌다고. 당연히 새는 거고요. 바가지가 새고 있으면 밖에서 보기에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조선의 거의 무정부 상황을 노리고 네. 침투해 오는 세력. 병인양요, 친미양요에서 양이들은 한번 됐어. 네. 저 나라
그 무기도 원시적인데 전투력이 너무 좋아. 사나워서 상종을 할 필요가 없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틈에 말하자면 그쵸. 일본이 본격적으로 끼어들게 되는 네, 겁니다. 네. 뭐 여기까지 오늘 알아봤는데요. 네. 이게 진짜 펜트하우스가 1기, 2기, 3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1기는 막장 드라마였는데 네. 2기는 이제부터 정치 외교 드라마로 그쵸.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약간 1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편이고 2편은 요거는 진짜 이제 단순하게 집안 싸움이었어. 그쵸. 이제부터는 청나라와 일본이 끼어들면서 거의 이제 국제전에 가까운 이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점점 더 가슴이 아파질 일들이 네. 들려오겠어요. 이야기하면서.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말을 알긴 결말을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운요 사건이라고. 네.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강화도 그렇죠. 조약이에요. 결국 근현대사에서. 이러한 정말 국제적으로 전례가는 불평등 조약이 네.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정상적인 한국과의 수교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정말 사실 이 조선을 망하게 했던 가장 큰 계기라고 볼 수 저도 있는 그렇게 강화도 생각해요. 조약. 진짜로. 네. 자,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가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다뤄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2편을 네, 얘기하면서 펜티하우스 2편, 네, 2편. 시즌 2를 할 건데요. 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시즌 2에서 저희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자기 끝냅니다. 안녕.